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어머니, 드실 때 소리 좀 안 나게 드실 수 없으세요? 지우가 그런 거 보고 배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저녁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입안에 나물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쩝쩝. 73해를 살면서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던 그 소리가 이 집에서는 손주 교육에 해로운 소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6살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며느리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나물을 천천히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지만 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까지 문제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나 배불러. 먼저 들어갈게. 일어서는데 의자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에 73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떨리는 손. 제 아들 집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저는 제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10년을 혼자 살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쩝쩝 소리내며 밥 먹고 아무 때나 기침하고 새벽에 화장실 가도 아무 문제 없는 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둘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지우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 집 이제 파세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며느리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지금 팔면 7억은 받으실 거예요. 아들이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적금 들어놓으세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생활비 주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려면 식비도 들고 병원비도 들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실 때도 목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저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제 집이라는 걸. 7억이라는 돈이라는 걸. 집은 안 팔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안 팔아. 이 집은 내 아버지랑 40년을 산 집이야. 못 팔아.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게 솔직히 부담이에요. 경제적으로요. 그럼 안 가면 되지. 나 혼자 살 수 있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게요? 우리가 모시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집 때문에 모시겠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좁아요. 어머니 방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 파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판다고 했어. 일주일 동안 아들에게서 전화가 20통도 넘게 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결국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엄마, 집은 안 파셔도 돼요. 그냥 오세요. 정말? 네, 우리가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진짜 걱정한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 두고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집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2개 캐리어에 인생을 담았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밥 먹던 식탁, 아들을 키우던 거실, 손주를 안아주던 소파,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저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은 새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제 방은 작은 서재였습니다. 책장과 책상이 그대로 있었고 침대를 넣으니 꽉 찼습니다. 옷장은 없었습니다. 옷은 박스에 담아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짐을 푸는데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 다 저희가 대야 하잖아요. 내가 돈 있어. 기초연금도 받고 기초연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한 달에 30만 원. 그걸로 뭘 하세요? 며느리가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첫날 밤 옆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당분간만 모시는 거지? 집 안 팔면 요양원 알아봐야 돼. 응. 엄마한테는 나중에 천천히 말할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7억짜리 집을 그냥 놔두고 있다니.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쉬. 들려. 어차피 귀 어두우신데 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분간만이라는 그 말과 상속이라는 그 단어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아침 화장실 물소리 때문에 지우 갈게요. 7시 이후에 쓰세요. 새벽에 일어나도 참았습니다. 배가 아파도 시계를 보며 7시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참아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줄여주세요. TV를 거의 꺼놓았습니다. 자막만 보며 내용을 짐작했습니다. 어머니, 기침 소리 너무 커요.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이 따가워도 참았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또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 집 관리비만 한 달에 50만 원 나간다며? 아무도 안 사는 집에 왜 그런 돈을 쓰세요? 내 돈으로 내는데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면 저희 생활비에 보태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 모시는 게 공짜인 줄 아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짐이라고 돈을 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부동산 전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집값 진짜 많이 올랐대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모시고 있잖아요. 모시는 게 아니라 집 때문에 참고 있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보면 알지. 집 팔라고 얼마나 귀찮게 구는데.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째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한계예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집 파시고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요양원은 안 가. 그럼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저희 집에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만 파시면 1등급 요양원 보내드릴 수 있어요. 월 300만 원짜리요. 근데 집 안 파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런데 보내드려요? 기초 요양원밖에 못 보내드려요. 협박이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싸구려 요양원에 처넣겠다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소리도 몸도 숨소리도 작아졌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지웠습니다. 그럼에도 집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쩝쩝대는 소리까지 지적받았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가겠다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제가 물을 받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보러 가실래요? 손에 든 컵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며느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요양원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요. 월 180만 원이에요. 2인실이고요. 어머니 기초연금이랑 저희가 조금 보태면 될 것 같아요. 180만 원. 싸구려 요양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만 파시면 월 300만 원짜리 1인실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안 파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서재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모시고 싶은데 솔직히 공간도 좁고 맞벌이에 애도 키우느라 힘들어요.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의 기둥이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집 안 팔아서 더 짐이 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짐이 아니라 짐이지. 안 그러면 석 달 만에 쫓아내나. 내가 너를 낳아 키웠는데.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이제 늙었다고 버리는 거지? 집 안 판다고 버리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희생하면서 모시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희생. 7억짜리 집 상속받으려고 참고 있는 거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들었어. 첫날 밤에 당분간만 모신다고. 상속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다 들었다고.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은 안 가.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다행히 집 안 팔았네. 돌아갈 곳이 있어서.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돌아가세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셔도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 모르는 일이지. 너희는 내가 죽어야 좋겠지. 그래야 집 차지하니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사실이잖아. 너희가 원한 건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7억이었잖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세면도구. 석 달 전과 똑같은 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 내외가 자는 사이 집을 나왔습니다. 쪽지를 남겼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간다. 집은 절대 안 판다. 죽어도 너희한테 안 준다. 택시를 타고 10년 만에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빈집에 대고 말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기침을 마음껏 했습니다. 쩝쩝 소리도 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슈퍼에 가서 라면, 계란, 김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벽을 보고 창밖을 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거울을 봤습니다. 귀신 같은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은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 보이시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봉사자 모집한대요. 독거 어르신 반찬 만드는 거요. 관심 있으세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할게요. 화요일까지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이 기다려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복지관 주방에 5명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저는 수미예요. 통통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윤이에요. 마른 체구의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상숙이에요. 저는 순자예요. 73입니다. 어머, 저랑 동갑이네요. 수미 씨가 반가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저는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누런 잎을 떼고 줄기를 다듬고 물에 씻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금치를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짰습니다. 수미 씨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잘하시네요.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남밥해주다가 이제는 봉사로 또 남밥해주네요. 상숙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좋아요.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자식 집에선 숨소리도 조심했는데요. 세 분이 저를 봤습니다. 순자 씨도요? 3달 전에 아들 집에 갔다가 열흘 만에 나왔어요. 어머, 저는 1년 버텼어요. 수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6개월이요. 윤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2년이요. 며느리 얼굴 보기 싫어서 방에만 있었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가 만든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수미 씨가 쩝쩝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소리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으면 소리 나는 거죠. 모두 웃었습니다. 식탁 위로 쩝쩝 소리, 웃음소리,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이 소리들이 소음이 아니라 삶의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작은 통에 담고 비닐봉지에 넣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목요일 배달을 나갔습니다. 수미 씨, 윤희 씨와 함께 세 가구를 돌았습니다. 첫 번째 집,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80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반찬 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응.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드렸습니다.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우유 한 팩뿐이었습니다. 밥은 드세요? 그냥 라면 끓여 먹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더 외로운 분이 여기 계셨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하구나. 봉사라도 할 수 있구나.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다음 주에도 와요. 당연하죠. 그날부터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봉사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봉사 끝나고 복지관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미 씨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아들한테 전화 왔어. 명절에 오래. 갔다 와. 안 갔지. 나 바쁘다고 했어. 잘했어. 박수를 쳤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전화 오면 꼬리치고 달려갔는데 이제는 내 일정이 더 중요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 아침 안부 문자 돌리는 거 어때? 다음 날부터 단체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우리 네 자매였습니다. 매일 아침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수미. 어제 허리 삐끗했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윤희. 오늘 병원 가요. 상숙. 국화차 마시고 있어요. 순자. 작은 문장들이 서로를 연결했습니다. 만약 오전 10시까지 누군가 메시지가 없으면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 번은 상숙 씨 메시지가 없어서 전화했더니 감기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달려가서 약 사다 주고 죽 끓여주고 간호했습니다. 친구가 가족보다 낫네. 상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지. 수미 씨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2달째 윤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빈 상가 하나 있는데 우리끼리 돈 모아서 공유 부엌 만드는 거 어때? 각자 10만 원씩 모았습니다. 40만 원, 한 달 월세였습니다. 토요일 상가를 청소했습니다.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즐거웠습니다. 중고 가구점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샀습니다. 마트에서 냄비, 프라이팬, 그릇을 샀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부엌이 완성됐습니다. 첫 오픈날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오셨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다. 쩝쩝 소리도 마음껏 냈습니다. 또 올게요. 매주 토요일 열어요. 그날 수익이 8만 원 나왔습니다. 재료비 빼면 2만 원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우리가 번 돈이었습니다. 3달째 우리 부엌은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어르신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어느 날 20대 청년이 왔습니다. 저 혼자 자취하는데 할머니들 밥이 먹고 싶어서요. 많이 먹어. 청년에게 밥을 한 공기 더 퍼줬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먹었습니다. 엄마 생각나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넉 달째 복지관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노후 재무설계였습니다. 50대 재무설계사가 강의했습니다. 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입니다. 메모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 30시간 일하면 27만 원, 60시간 일하면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귀한 정보였습니다. 강의 후 바로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한 달 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노인 일자리 27만 원, 총 60만 원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돈으로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제 돈으로 사는 커피는 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커플, 유모차 끄는 엄마, 강아지 산책시키는 남자.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5달째 우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올라오자 수미 씨가 도왔습니다. 내가 할게요. 저쪽에 앉아 계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줄었어요. 매일 20분이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집에 돌아와 작은 아령 2개를 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가에 서서 아령을 들었습니다. 숨이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몇 주 뒤 재검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햇볕을 매일 쬐세요. 오전 10시쯤 커튼을 걷고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무릎 위에서부터 시작해 손등에, 볼에, 목에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어릴 적 마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유 부엌의 문이 자주 열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갔고 하루는 작은 이야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 무렵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요즘 많이 달라지셨다고. 달라지는 것과 돌아오는 것 사이쯤일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중이라는 뜻이지.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그 말 메모해 두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전 제 말이 떠 있었습니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주워 올린 느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선풍기는 오래되어 소리가 컸지만 그 소리까지도 풍경이 되었습니다. 한낮의 더위에 땀을 닦다가 창틀에 팔꿈치를 올리고 밖을 내다보면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화분에 심어놓은 초록잎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윤희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번에 동네에서 실버 코하우징처럼 서로 안부 확인하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좋은 아침 한 줄만 남기면 돼요. 만약 오전 10시까지 누구 소식이 없으면 바로 전화하고요. 다음 날부터 아침에 짧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국화차 한 잔. 혹은 햇볕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 오늘 병원 가요라고 쓰면 누군가가 함께 가요라고 썼습니다. 제 차례일 때는 수미 씨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옆에서 수미 씨가 작은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칼슘, 비타민 D, 유산소 30분. 집에 돌아오는 길, 뜨거운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 잔 위로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증기를 보니 금세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따뜻함은 한동안 남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아들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주와 함께였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라지 무침 먹고 싶어요. 도라지 껍질을 벗겨 소금을 뿌리고 바락바락 주물러 쓴맛을 뺐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오래 갖고 있으려고요. 식탁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여 젓가락을 들었고 손주는 숟가락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조용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때 이 식탁은 저를 밀어내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적당히 자리 잡아 앉아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도라지와 가지무침, 계란말이, 된장국이 놓였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찌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눈이 오던 날 밤 창가에 앉았습니다. 스탠드를 켜지 않아도 방은 충분히 밝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를 천천히 끌어내렸습니다. 눈은 하나하나 작았는데 모이면 세상을 조용히 바꾸었습니다. 뜨거운 차를 들었습니다. 차 표면의 얇은 막이 입술에 닿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것을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누구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기대고 서 있으면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무게가 쌓입니다. 그 무게가 버거워질 때 누군가는 밀어내야만 했고 다른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등을 세워 앉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요할 때 가볍게 기댈 사람을 찾는 법도 알았습니다. 다만 그 기대는 잠깐이어야 하고 기대기 전과 후의 저를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밤 공유 부엌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광고지를 건네줬습니다. 시 치유의 밤, 한 편의 시, 한 잔의 차였습니다.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모임에 갔습니다. 낭독이 끝날 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남는 한 줄을 주머니에 넣어 가세요. 2줄을 넣어왔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또 하나는 제 속에서였습니다. 시에서 건져온 줄은 나는 내 아내 집으로 돌아간다였습니다. 제 속에서 건져온 줄은 나는 이제 나에게 기대겠다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이 들릴 만큼이었습니다. 몸을 조금 기울여 스탠드를 켰습니다. 둥근 빛이 피었습니다. 커튼을 조금 걷어 바깥을 봤습니다. 눈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수 꼭대기에는 어젯밤 흔적이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오늘은 국화가 아니라 유자였습니다. 잘게 썬 유자가 잔 안에서 투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올해 제게 생긴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무엇을 마실지 제가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떠넘긴 컵이 아니라 제가 내 손으로 고른 잔이었습니다. 아침 채팅방에 인사를 남겼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유자차. 곧바로 알림이 떴습니다. 좋은 아침, 감기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두세 마디 말이 눅눅한 날씨 속에서도 방 안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저녁 공유 부엌에 가는 길에 작은 거울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이 늙음의 확인서 같아서 오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울이 저를 소개해주는 친절한 안내판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는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침착했습니다. 어쩌면 그 침착함이 제가 오래 기다리던 얼굴인지도 몰랐습니다. 공유 부엌에선 새로 만든 메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리태 우엉밥 도시락이었습니다. 밥은 약간 질게 지어 젓가락 끝에 잘 잡히게 했고 우엉은 얇고 길게 채를 썰어 간장과 조청으로 졸였습니다. 주문이 많아 포장을 도와주는 손길이 늘었습니다. 늦은 밤 포장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윤희 씨가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차를 탈게요. 당신 옆자리에 앉고 싶어서.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을 천천히 떠났고 창밖 불빛들이 길게 늘어졌다가 합쳐지기를 반복했습니다. 8정거장을 지나 집 앞에 내렸습니다.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표정이 아주 좋았어요. 가만히 있는 표정이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지켜야 하는 건 가만히 있는 표정일지도 몰라요. 웃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만히 있는 제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오래전에 사용하던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당신이 아무데도 기대지 못할 때 잠깐 나를 떠올려요. 당신 등에 손을 갖다 대는 마음으로 당신이 당신에게 기대도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 모서리를 따라 흰색 라인이 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라인 위에 조금의 균열이 보였습니다. 균열은 그저 시간이 지나며 생긴 가벼운 금이었지만 그 금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이 있다는 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견뎌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는 공유 부엌에서 겨울 국수를 팔기로 했습니다. 고명을 얇게 썰고 국물을 오래 끓여 푹 우려내고 대파를 사선으로 썰어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발이 다시 내렸습니다.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제 허리를 괜찮게 가라앉혔습니다. 바닥을 한 발씩 밟았습니다. 발바닥이 겨울 바닥의 냉기를 확인하고 다시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기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한 번 들이쳤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스탠드를 켰습니다. 둥근 빛이 방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고 유리병에 말린 국화를 채웠습니다. 언제든 차를 끓일 수 있도록이었습니다.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 말을 하고 보니 새삼스러웠습니다. 말로 해야 믿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화차의 향이 방 안에 천천히 번져나갔고 커튼 틈으로 바깥의 마지막 눈송이가 몇 개 더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지나 손목으로 팔꿈치로 올라왔습니다. 심장 박동과 차의 온기가 같은 속도를 갖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누구에게라는 단어 뒤에 제 이름을 넣어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댄 나, 누구에게 필요한 나, 누구에게 미안한 나였습니다. 이제 그 단어 뒤에 다른 단어를 넣기로 했습니다. 나에게였습니다. 나에게 기대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미안하고,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문장들이 제 방벽에 보이지 않는 글씨로 적혔고 매일 그 글씨를 읽지 않아도 기억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문 바깥에서 바람이 낮게 지나가고 어딘가에서 개 한 마리가 한 번 짖고 그 뒤로 잠잠해졌습니다. 이불을 무릎까지 덮고 스탠드를 껐습니다. 방은 어두워졌지만 어둠 속에서도 저는 제 방의 모서리를, 의자의 위치를, 컵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아도, 세상과 멀어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시나요? 혹시 요양원 가라는 말에 가슴이 아프셨나요? 혼자 사는 게 두렵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70이든 80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최대 월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신청하세요. 노인 일자리 알아보셨나요? 월 30시간 일하면 27만 원, 60시간 일하면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문의하세요. 동네 복지관 가보셨나요? 무료 프로그램이 많고 봉사 기회도 많습니다. 거기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복지관에 전화 한 통,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